14,000번의 예언, 그중 90%가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가 끝까지 말하기를 꺼렸던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 루즈벨트의 죽음을 맞췄습니다. 케네디 암살을 맞췄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까지 1930년대에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방의 용이 깨어나는 해. 그 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용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기를 지금으로 지목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80년간 봉인되었던 K씨의 한국 예언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농촌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드가 K씨. 학교 성적도 평범했고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3살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잠든 상태에서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는 겁니다. 베개 밑에 책을 두고 자면 다음 날 그 내용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K씨는 원인 모를 후두염에 걸립니다. 목소리를 거의 잃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최면 치료를 시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면 상태에서 K씨는 자기 병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치료법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후두염은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43년간 K씨는 잠든 상태에서만 4,000회가 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리딩이라 불렀습니다. 놀라운 건 깨어난 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의 몸은 통로였고 다른 어딘가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온 것처럼요. 그가 접속했다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 우리말로 하면 우주의 기록 저장소입니다. K씨는 이곳을 하늘의 기억 또는 우주의 컴퓨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생각,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K씨가 본 아카식 레코드는 바로 그 하늘이 아는 기록인 셈입니다. K씨의 의료 상담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검증한 결과 그의 진단 정확도는 90%에 달했습니다. 환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름과 주소만 듣고 정확한 병명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의학계가 전혀 인정하지 않던 개념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몸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 마음과 몸의 연결, 장 건강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 현대 의학이 이것을 발견한 건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료 진단만으로는 K씨가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전설로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 그것을 미리 본 기록들입니다. 1944년 K씨는 리딩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육신이 곧 멈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이듬해 4월, 루즈벨트는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일까요? K씨는 또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의 한 젊은 지도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K씨가 세상을 떠난 건 1945년입니다. 케네디 암살보다 18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K씨는 이미 그 이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과 이념의 전쟁이다. 우리가 아는 냉전은 정확히 그의 말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1930년대 K씨는 의학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야기를 합니다. 몸 안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몸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고요. 장속 환경이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시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것들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변화도 K씨는 미리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높아져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계절이 뒤섞이고 여름에 겨울 같은 날이, 겨울에 여름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왔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를 직접 겪고 있습니다. 80년 전 그가 본 것을 21세기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1930년대입니다.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에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 양면성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루즈벨트, 케네디, 냉전, 현대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까지 이 정도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 올해에 대해서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K씨는 여러 차례의 리딩에서 같은 시기를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의 산들이 깨어날 것이다. 불의 산은 화산을 뜻합니다. K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여름에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에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환태평양 화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드물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상 고온이 7월에 이상 한파가 찾아옵니다. 80년 전 K씨가 본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K씨가 경고한 건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물질의 탑이 무너질 것이다. 돈으로 세운 성벽, 권력으로 쌓은 제국이 흔들릴 것이다. K씨는 올해를 전후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금융시스템, 부동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K씨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영혼의 부만이 진정한 안전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K씨는 이것을 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오래된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자라듯 인류도 낡은 욕심의 껍질을 벗어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가 본 올해의 격변은 바로 그 비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나야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땅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K씨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독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K씨는 그 땅을 영의 용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그 땅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될 것이다. 그 땅이 바로 한국입니다. K씨의 리딩을 따라가면 올해 한국에는 4번의 중요한 국면이 찾아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각 국면은 그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K씨는 이 시기를 혼란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반도의 땅에 깊은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은 방향을 잃을 것이다. 경제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K씨가 80년 전에 본 장면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지만 K씨는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두 번째 국면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떨어질 것이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K씨는 이 시기에 권력자들의 추락을 예고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기업들이 흔들리며 부동산 시장에도 큰 조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K씨의 표현을 빌리면 거품이 걷히고 진짜 가치만 남는 시기입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진실이 빛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7월과 8월 사이에 찾아옵니다. K씨의 한국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 한국인들의 시선이 바뀔 것이다. 밖을 향하던 눈이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K씨는 이 시기를 내면으로의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마음,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 외부에서 답을 찾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정치로도 경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각자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의 첫 불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면, 11월이 옵니다. K씨는 이 시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도의 두 부분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을 K씨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산천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K씨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통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법입니다. 혼란의 겨울, 드러남의 여름, 전환의 늦여름, 그리고 씨앗의 가을. 올해 한국은 이 네 계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K씨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을 이토록 자세히 보았을까요? 그가 한국을 영의 용이라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K씨의 리딩에서 한국은 독특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의 용. 왜 하필 용이었을까요? 동양에서 용은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변화와 상승의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입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을 품은 땅은 오랜 고난을 겪었으나 그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켰다. 그 땅이 영의 용이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침략, 분단의 아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K씨의 눈에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목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K씨의 관점에서 한국이 겪은 고통은 바로 그 쓴 약이었고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K씨는 올해 가을 한국에서 새로운 유형에 이끄는 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진실로 이끌 것이다. 그는 겸손 속에서 힘을 발견한 사람이다. K씨가 말한 이 사람은 반드시 정치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스승일 수도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활동가일 수도 있으며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힘이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며 화려한 약속을 내세우는 사람을요. 하지만 K씨가 본 이끄는 자는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씨는 중요한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말라. 먼저 각자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 말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가르침입니다.
미국인 K씨가 한국의 전통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K씨는 경고했습니다. 정치만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 그릇에 낡은 것을 담는 것과 같다.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K씨가 한국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K씨는 한국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새 나라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일본은 그 회복력으로 버틸 것이며 한국은 영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세 나라가 서로를 인정할 때 인류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나 군사 강국으로 묘사된 게 아닙니다. 영적 중심입니다. K씨가 본 한국의 역할은 물질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영의 용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끄는 자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사회의 개혁보다 먼저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한국이 새로운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K씨가 본 그 다음, 올해를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K씨의 예언은 올해의 어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을 보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한국은 시련을 통과한 후 새로운 봄을 맞이할 것이다. K씨가 말한 봄은 경제 회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봄, 마음의 봄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외부 의존에서 내면 신뢰로, 분열에서 연대로. 올해의 겨울을 견딘 사람들이 맞이할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K씨는 모든 예언 끝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한 미래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미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K씨의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경고, 변화하라는 초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K씨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어둠의 언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직관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홀로 견디려 하지 말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라. 밖이 시끄러울수록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뉴스가 불안을 부추길수록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K씨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올해가 끝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습니까? 혼란 속에서 휩쓸리는 사람입니까?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밖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에드가 K씨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독일인 신비주의자가 명상 중에 본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중국인이 한반도로 밀려옵니다. 도망치듯 쏟아지듯.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집니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쪽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35년간 지정학적 흐름을 예언해온 마르쿠스 라이너.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르쿠스 라이너, 독일 출신의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깊은 명상 수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운명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예언들은 지정학적 흐름과 맞물려 있고 여러 차례 현실과 놀라운 일치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의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라이너가 한반도에 대해 남긴 말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계절의 지도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라이너는 이 지도자의 임기가 3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핵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이너는 이를 왕관의 선로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정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라이너는 이 시점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품고 있던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 언론에 대한 기대, 사회 질서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오래된 건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 하나에 금이 가면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벽으로, 천장으로, 기초로 퍼져나가면 어느 순간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라이너가 본 올해 3월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마침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대륙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0명이 되는 물결. 그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흩어지지만 북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천둥이 울린다. 천둥이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들은 놀라 하늘로 흩어지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3월, 한반도에 울리는 천둥.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내부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거대한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탈출합니다. 라이너는 그 규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명이 떠나면 10명이 따릅니다. 10명이 움직이면 1000명이 합류합니다. 1000명이 달리면 10,000명이 쏟아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렬.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북쪽에는 또 다른 닫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북쪽을 등지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잠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을 향해 걷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가까운 미래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탈출의 물결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떠나온 곳에 있습니다. 대륙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압력이 마침내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이너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부유한 도시와 가난한 농촌 사이에 벌어진 간극,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켜켜이 쌓인 오래된 원망, 간극쥐, 이를 콩슬 복 피포기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간 강력한 통제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압력솥을 떠올려 보십시오. 뚜껑은 굳게 닫혀 있고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압력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이너가 본 중국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불씨가 날아듭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 소식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우회 접속을 통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갑니다. 철저히 막아놓은 정보의 장벽을 뚫고 소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이 저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떤가? 이 질문은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처음에는 조그만 파문만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한국의 혼란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왔던 의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불만들이 속삭임이 되어 퍼집니다. 라이너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이 열린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됩니다. 통제의 소나기가 느슨해지는 순간 막아두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지면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시작된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것이 라이너가 본 대륙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작은 균열이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파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너는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동해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동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펼쳐진 그 바다, 그 아래 어둠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이 아니다. 은도 아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미래를 움직일 자원이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우리 눈앞에 바다 밑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라이너는 이 발견이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비추듯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수백만 난민이 밀려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경제는 휘청거리고 사회는 한계에 몰립니다. 바로 그 순간 동해의 보물이 열립니다. 이것이 경제적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다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밀려드는 물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라이너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원과 함께 다른 것도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의 조각들입니다. 바다 밑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잊혀진 진실들, 감춰져 왔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들. 이 발견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역사책에 적힌 것과 다른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 사이에 얽힌 오래된 비밀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원의 발견은 경제를 바꿉니다. 하지만 진실의 발견은 역사를 바꿉니다.
라이너가 본 동해의 비밀은 단순한 물질적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너는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뒤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떠오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용이 힘을 잃는 시대. 그 속에서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라이너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해라고 불렀습니다. 떠오르는 해의 나라. 수백 년간 아시아를 비추던 빛이었습니다. 중국은 용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존재, 대륙을 호령하며 위험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라이너가 본 미래에서는 이 두 거인이 흔들립니다. 해가 빛을 잃어갑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기술과 경제의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예전의 위용을 잃어갑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릅니다. 기후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거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한국을 향합니다. 한때 작다고 여겨졌던 호랑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라. 그 한국이 이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배우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호랑이가 해와 용을 돌보는 시대가 열립니다. 라이너는 또 다른 변화를 보았습니다. 70년간 이어진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총구를 겨누던 긴장이 풀어집니다. 적대의 시간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는 녹슬고 무기는 꽃이 된다. 철조망이 걷히고 총과 탱크가 쓸모를 잃어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납니다. 갈라졌던 땅 위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라이너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은 기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70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마주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며 새로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기쁨의 아침이 밝기 전에 고통의 밤을 견뎌야 한다고. 통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지나면 한반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 된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너의 예언에는 아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시간. 3일 동안 계속되는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너의 예언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면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별들이 떨어진다. 우리가 하늘에 띄워 올린 것들. 위성, 통신망, 디지털 세계를 떠받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느 날 빛을 잃고 추락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화면이 꺼집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리함이 사라집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합니다. 도시의 불이 꺼집니다. 교통이 멈춥니다. 은행도, 병원도, 모든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대어 살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라이너는 이 어둠이 3일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은 3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3년처럼 길고 무겁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늘어진 듯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이 사람들을 지탱할까요?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빠른 정보도 아닙니다. 라이너는 말했습니다. 오직 오래된 지혜만이 살아남는 도구가 된다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들, 손으로 하는 일, 땅을 읽는 법,
이웃과 함께하는 힘, 화면 없이도 전해지던 이야기들, 디지털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하는 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순간. 그러나 라이너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그림자일 뿐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흐름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집니다. 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두려움 앞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불안이 아닌 지혜로운 성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 가지 모두 한 사람이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시간은 올해 6월, 장소는 북한, 내용은 체제의 종말입니다.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40년 예언 기록 중 한반도에 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우리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6년이 단순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1954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요가와 베단타 철학을 수련하며 인간의식의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스승들 아래에서 수년간 수행한 끝에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자신의 비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언가라는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대선 당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코웃음쳤습니다. 그런데 파커는 그해 초에 이미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2024년 트럼프의 재집권 역시 그는 수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정치만이 아닙니다. 2019년 말 파커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몇 달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는 멈췄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커의 경고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것 역시 그의 예언 목록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파커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분리를 보았고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전면전이 가능하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파커는 이미 그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스페인을 덮친 대홍수. 발렌시아 지역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난 역시 그의 비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맞춘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록은 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예언의 역사, 정치, 질병, 전쟁, 자연재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는 걸까요? 꿈을 꾸는 걸까요? 누군가 알려주는 걸까요? 파커는 매일 새벽,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도시의 소음도 멈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명상에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의식을 내면 깊숙이 가라앉힙니다. 왜 하필 새벽 4시일까요? 파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집단 의식이 가장 고요해진다고. 수십억 명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소음이 잦아드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영적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 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참선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파커가 인도에서 배운 지혜와 동양의 전통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파커의 의식은 특별한 영역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것을 아카식 기록이라 부릅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이 개념은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것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커가 보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생생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색깔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감정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그곳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선명한 장면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전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미지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전쟁의 장면은 실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홍수의 이미지는 진짜 홍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미지는 상징입니다. 파커가 붉은 용과 흰 독수리가 싸우는 장면을 본다면 실제로 용과 독수리가 하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강대국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검은 파도가 땅을 덮는 이미지는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을 뜻할 수 있습니다. 상징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40년 수련의 핵심입니다. 파커는 한반도에 관한 비전을 볼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운명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70년 분단의 역사, 그리고 수천만 명의 운명. 그는 여러 차례 같은 비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 텅 빈 거리,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체제. 파커는 그 붕괴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을 보았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6월입니다. 파커의 비전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북한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식량 부족은 이미 수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이 손을 놓은 것입니다. 평소라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보냈을 중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로 여력을 잃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던 식량과 연료가 끊겼습니다. 파커는 텅 빈 시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 것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한 이불 아래 모여 추위를 견디는 장면, 병원에는 약이 없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체제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통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4월, 청진에서 첫 번째 불꽃이 튀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를 진압하려 하자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눌려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이 되자 불길은 평양에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파커는 특권층의 가족들조차 굶주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위 관료의 자녀들, 군 장교의 부모들, 그들마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조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파커의 비전에서 가장 선명했던 장면입니다. 군부 내에서 명령 체계가 붕괴됩니다. 지휘관들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도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70년 체제의 심장이 멈춥니다. 파커는 김정은의 최후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망명인지 사망인지 아니면 완전한 권력 상실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북한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북녘 땅에도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저립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짐 뒤에는 반드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북쪽이 흔들릴 때 남쪽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파커의 비전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북쪽이 무너질 때 남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간 이 순간을 대비해 왔습니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비상 계획들이 꺼내졌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채널이 가동되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커는 이 장면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총성 대신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북으로 향했습니다. 탱크 대신 의료진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6월 말부터 식량과 의약품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이 돌아갔습니다. 병든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커는 이 모습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어머니가 마침내 잃어버린 자녀를 품에 안는 것과 같다고.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새롭게 부상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군부 인사들, 변화를 원했던 관료들. 그들과 남쪽의 행정 전문가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70년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적이 아닌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내내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커도 이 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기와 통신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 수준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70년간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같지만 생각이 다르고 피는 같지만 경험이 다릅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입니다. 백발이 된 어머니가 60년 만에 아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눈물이 터집니다. 말없이 끌어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파커 자신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은 분. 만약 파커의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중국은, 일본은,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항상 개입해왔던 그들이 왜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걸까요? 파커의 비전은 이 질문에도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역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주변 강대국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파커의 비전은 이 물음의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위기에 휩싸여 한반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파커는 거대한 건물들이 텅 빈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령 도시들,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수백만 채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이 부러진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커는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부의 구심점이 약해지자 지방 정부들이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명령이 더 이상 전국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조각조각 나뉘어 반자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자국 내 불이 번지는데 이웃집 일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을 지탱해온 후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파커의 비전 속에서 일본 열도가 흔들렸습니다. 후지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산도 깨어났습니다. 비이카이도의 화산들까지 연쇄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독 가스구름이 도시들을 뒤덮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에 개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파커는 미국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국 내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문제들,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의 비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먼저 흔들린다고. 동아시아의 거인들이 모두 흔들리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한반도에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대국들의 간섭 없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커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된 것처럼 모든 조각이 맞물려 돌아갔다고. 한반도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주가 길을 열어준 것 같다고. 이제 파커의 시선은 더 먼 미래로 향합니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남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새로운 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커의 비전은 올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2030년대의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쪽의 첨단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 땅 아래에는 막대한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금, 철광석.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6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 자원들이 남한의 기술력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커는 통일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들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북쪽 땅에서 피어났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토적 영향력입니다. 파커는 한국의 힘이 현재의 국경을 넘어 만주 지역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파커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문화와 영성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의 치유 중심지라 불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배우러 온 것입니다.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한류의 물결이 단순한 연애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영성, 공동체 정신, 서로를 돌보는 문화,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력과 노년 세대의 지혜가 어우러졌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고대의 영성이 융합되었습니다. 파커는 이것을 동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라 표현했습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진입합니다. 냉전의 마지막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반도는 분쟁의 상징에서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파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새벽빛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예언가의 눈을 통해 먼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의 비전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예측 그 자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 파커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북녘의 가족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우리나라를. 상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통일에 대한 소망이든 오늘 내용에 대한 느낌이든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 함께 서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전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비판적 사고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